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9월부터 이제 해커스에서 세법을 강의하게 된 주진아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해커스에서 처음 하는 강의로서 이제 세법 기본 강의 관련 OT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세법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세법 공부뿐만 아니라 이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보고, 물론 이제 제 간략한 소개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짧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56회 세무사로 이제 합격을 했고요. 2019년도에 합격했습니다. 2019년도에 합격을 해서 저는 수험생 때부터 좀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합격하자마자 이제 이것저것 학원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이제 세무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세법하고 회계학 강의를 시작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근무세무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이제 도합 합쳐서 3년 정도 하고, 이제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영등포 쪽에다가 개인 사무실 열어서 이제 같이 실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도 하고 이제 실무도 하고, 좀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실무도 하면서 강의도 같이 하기로 결심한 건, 물론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우리 세법은 매년 개정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무사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제가 세법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법의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한데요. 그리고 실무적인 사항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늘 개정되고, 그렇죠? 이 세법을 계속해서 세무사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법 공부를 미루지 않고 착실히 잘할까?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강의를 같이 병행한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래서 공무원 강의를 하다가 이제 22년도 7월에 이제 미래경영에서 이제 또 같이 해보자 그래서 미래경영에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우리 해커스에서 제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해커스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세법 기본 강의의 목표는 뭐니 해도 각 파트, 각 개념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저는 모토가 늘 그래요. 완벽한 개념이 수반되어야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조급한 걸 알아요. 빨리 뭐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이거 빨리 책 보고 막 외우고 막 앞글자 따서 막 외워서 빨리 합격하고 떠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알지만 1차 시험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1차 시험만 보고 떠날 게 아니잖아요. 2차 시험까지 보고 최종 합격하고 그래서 세무사가 될 거잖아요.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1차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는 최종적으로 세무사 회계사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천천히 정석대로 가셔야 돼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은 되게 답답하고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겠지만 그게 결국 수험 생활을 줄이는 거라는 걸, 수험 기간을 줄이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9월달이라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이 세법 개론 강의는 여기에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제가 여기도 써놨죠.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력을 키워서 1차, 2차 실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왔다고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제 무료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학원에 오세요. 온라인은 돈 내야 되니까. 별도 과제는 없는데 제가 빈칸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려요. 빈칸 복습 자료가 뭐냐면 이제 제가 쓴 교재가 있는데 그 제가 쓴 교재에서 주요 키워드를 발췌하고 그 키워드를 다 빈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빈칸 복습 자료를 만들어서
그 빈칸이 뻥뻥 뚫린 그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빈칸을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선 내가 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학습에는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뒤에 백지복습법을 또 얘기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강의는 총 일단 계획된 거는 25회차로 진행이 되고 4시간씩 수업을 해서 총 100시간 수업을 하고요. 법인세법 13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각각 6회씩 잡아놨는데 이건 뭐 계획이라서 더 늘어질 수도 있고 뭐 종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자, 강의 순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순으로 합니다. 교재는 제가 쓴 교재 세법 인사이트로 진행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제가 보충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거의 매 시간 나갈 거예요. 이 보충 자료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이해 자료 그리고 예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면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제 공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좀 조언 같은 걸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일단 본인 시간 계획 세우실 때 무턱대고 난 몇 시간 공부할 거야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수면 시간, 식사 시간 다 제외하고 내가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확인하시고요. 내가 책상에 한번 앉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책상에 한번 딱 앉았는데 2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2시간이 공부를 한번 하는 텀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본인은 책상에 앞에 앉아서 30분, 40분밖에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공부 계획을 무턱대고 막 잡아버리면 계획에 치여서 공부가 싫어져요. 공부는 우리 이 회계사 세무사 공부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여러 번 들어보셨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마라톤에 비유할 건데 마라톤을 할 때 내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가야지 그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지 나의 체력과 능력에 맞지 않는 페이스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필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알아야 한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계획 수립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유 시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있다 그러면 일요일은 하루 비워두세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주중에 공부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뭐 가족 모임을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날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못한 공부를 메꿀 수 있는 시간, 요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일요일을 딱 비워놓으면 주중에 공부하지 못했던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주중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일요일은 쉴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 안 쉬는 분들이 계신데 안 쉬면 큰일 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이라고. 마라톤이 물론 중간에 걷지는 않지만 페이스 속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속도 조절 같은 거예요. 합격하기 위한. 여유 시간을 꼭 확보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인풋을 강조해요. 회독수를 강조하죠.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회독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해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아웃풋이 무엇인가? 꺼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들어간 그 내용을 끄집어 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뭐를 내가 제대로 집어 넣은 것인가. 그 아웃풋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백지학습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백지학습법이 뭐냐?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다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백지에 쓴다. 쉬워 보일 것 같죠?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강조했어요. 꼭 하시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꼭 해보시라. 이걸 하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해요.
왜? 힘들거든요. 쓰는 것도 힘들고 내가 공부한 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까 요겁니다. 빈칸 복습 자료. 백지 복습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빈칸 뚫어줄 테니까 빈칸이라도만 채워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걸 만든 거고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하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아무튼 간에 저는 이 백지 학습법이 굉장히 강력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건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을 견디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백지에 막 써내려가다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내야 돼요.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내가 분명히 본 거예요. 책에서. 계속 쥐어짜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덮고 멈추고 그 다음 날로 넘기세요. 그 다음 날이 돼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제서야 책을 펴보고 생각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이거였지. 이게 왜 생각이 안 나고. 아, 짜증나네. 그렇게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확인한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져요.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이제 동영상 복습 강의가 제공이 될 테지만 절대로 동영상 복습 강의 보지 마시고요. 책으로 보셔야 돼요. 책으로 보면서 그 문구를 하나하나 꾹꾹 눌러 읽으면서 그 문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책을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영상 복습 강의를 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이거였지 하고 넘겨요. 그러면 그게 본인 것이 된 것 같죠? 몇 분 지나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영상 복습 강의를 보지 않고 내가 책을 보면서 막 씨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였지? 수업 시간에 그 강사가 뭐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고민한 사람이라면 절대 쉽게 까먹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야,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복습 강의를 찾아보고 시간을 아껴야지. 그러려고 복습 강의 주는 건데 뭐하러 멍청하게 시간 버리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단언해요. 그 사람은 시험에 떨어질 거예요. 애쓰고 고통스럽고 노력하는 사람이 합격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질문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홈페이지도 물론 있겠지만 저 카페를 운영해요. 네이버 카페 세무사 주진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글 올리셔도 되고 제가 유튜브도 한답니다. 세법 선배 유튜브도 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도 되고요. 뭐 학습 관련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뭐 수다방 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카페에 수다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상 공유하시면서 수험 스트레스도 푸시고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성형외과 의사시면서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하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느긋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에 맞춰서 제가 공부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느긋하고 여유 있게 공부하시고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 노란색 배경에 있는 문구는 제가 불자인데요. 부처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좀 갖고 왔어요.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봤자 과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해봤자 그 미래는 내가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다고요. 내가 지금 오롯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예요. 내가
시험이 어렵게 나올까봐 막 걱정해요. 그걸 왜 걱정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내가 오늘을 허투루 보낸다면 그럼 진짜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지금 이 현재에 내 모든 것을 쏟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하루가 그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서 밝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하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하나 떠오르네요. 갑자기.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펼쳐지는 것이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미래의 모습을 상정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세무사, 회계사 합격을 딱 상정했어요. 그럼 그 세무사, 회계사 합격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시간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이해하면 지금 현재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에 집중하세요. 지금에.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대단히 큰 인연입니까? 수많은 수험생 중에, 많은 학원 중에, 많은 강사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는 건 이건 인연인 거고요. 이렇게 시작된 귀중한 인연을 소중히 잘 생각하면서 좋은 만남으로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미천한 능력이나마, 미천한 재능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세법 개론 강의를 좀 할 건데, 이게 세무사 세법 개론이라 회계사 분들이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범위가 좀 좁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회계사 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세법개론, 이제 우린 세무사반이니까 세무사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 과목이 뭐 다 아시겠지만 국세기본법이 있고, 자, 국세징수법이 있고, 자, 법인세법이 있고, 자, 소득세법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고, 조세범 처벌법이 있어요. 또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걔는 우리 시험범이 아니고 이게 우리 시험범인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서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이 되게 적어요.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요. 들어가는 공임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못해요. 못하니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이건 신께 부탁하세요. 맞게 해달라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3번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다가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은 늘 4문제씩 나와요. 이거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출제자 마음이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얘네들은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 1월달 혹은 2월달, 시험을 한두 달, 3-4달 앞두고 그때 이제 무료특강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거 수강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 암기라서 그냥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 이제 이 세법개론 강의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하는 거예요. 법소부, 이 바닥에서 주요 3법이라고 하는 이 법소부를 할 거고요. 얘네들만 잘하셔도 2차 때까지 걱정이 없어요. 얘네들의 내용이 되게 많고 어렵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때 그 수험생들이 대부분이 얘네들이 되게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시험은 합격해야 되겠고, 마음이 불안해서 얘네들이 중요해서 얘네들을 잘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얘네들이 쉬우니까 얘네들을 좀 등한시하고 얘네들을 어떻게든 맞춰서 4488로 합격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상담 되게 많이 해봤는데
회계세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회계세법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1차를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이건 좋은데 이거는 당신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4488을 내가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4488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4488이야 이러면서 범위를 확 줄이면 안 되고,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놓는 거예요. 시험 직전까지는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1차 시험만 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2차 시험 봐야 최종 합격할 거라고요. 나는 1차 시험만 붙으면 돼.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법소부 못하면 최종 합격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법소부를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우리는 여기 이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예요. 나눠드린 강의계획서 있어요. 강의계획서를 보시면 법인세를 한 대략 13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을 한 6회, 그 다음에 소득세법을 한 6회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건 그냥 계획이에요. 틀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만약에 주어진 시수가 부족하잖아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혼자 찍어요. 그러니까 뭐 추가로 며칠 더 나와주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 진행은 제가 한 45분 50분 정도만 강의하고 10분 15분 쉬어요. 저는 지론이 그래요. 잘 쉬어야 그 다음 강의도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1시간을 넘기는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전 수업이니까 1시까지 수업할 거잖아요. 1시 절대로 안 넘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혼자 찍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공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OT 처음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방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을 하실 거예요. 자, 복습을 하실 텐데, 복습을 하실 때는 절대로 무조건 책으로 하셔야 돼요. 책과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그럼 책으로 하지 뭐로 해. 아니, 복습 강의가 주어지잖아요. 이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봤어요. 난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복습 강의로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뭐가 복습을 하다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업 시간에 저 새끼가 뭐라 그랬지?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바로 그냥 복습 강의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한 해결은 빠르게 돼요. 하지만 그만큼 빨리 사라져야 내 머릿속에서. 내가 힘들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문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복습 강의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하면 지양하세요. 그냥 먼저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그냥 우정어린 충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거든요. 금방금방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과연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나? 다른 애들은 저 복습하기 찾아보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 사람 합격 못해요. 책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지복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그 하버드 교수님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친해 보이죠? 조던 피터슨.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챕터 하나를 딱 공부하잖아요. 그럼 책을 딱 덮어요. 그리고 백지를 꺼내요. 그리고 그 백지에다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방금 본 내용인데 못 쓸까? 못 써요. 잘 쓴다 하더라도 100%는 못 써요. 장담해요. 그러면 막 쓰다가 뭐 하나 탁 걸리거든요. 아,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지? 그럼 그런 게 탁 걸리면 바로 책을 펴보는 게 아니라 또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쯤에서 앞뒤 문맥과 뒷 문맥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까? 저런 내용이 있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도대체 이게 뭐였을까? 내가 분명히 봤는데 방금 전에 본 거니까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분, 20분, 30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때 책을 또 펴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로 넘겨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책을 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펴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면 딱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맞다, 이건데. 그러면 걔는 절대 안 까먹어요. 이것도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집어넣은 내용을 다시 꺼내는 아웃풋 과정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되게 힘들거든요. 인풋은 사실 힘들지 않아요. 인풋이 뭐예요? 책 보는 거잖아요. 책 그냥 읽는 거는 힘들지 않다고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아웃풋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걸 견뎌야 내 지식, 내가 공부한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제가 07학번인데요. 이름 나이가 나오는데. 07학번인데 제가 그때 동아리방에 가 있었어요. 공강 시간에. 근데 그때 동아리방에 99학번 선배가 있었는데, 까마득하죠? 이분이 회계사를 준비하시던 분이었어요. 저한테, 너 신입생이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꿈이 뭐야? 그래요.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세무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왜 회계사가 아니라 세무사예요? 재무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가져와 보래요. 그래서 종이를 가져갔더니, 이 선배가 하는 게,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항아리예요. 이렇게. 밑 빠진 독, 이게 항아리를 그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공부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물이 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물이 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밑을 막아야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야 틀렸어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건 막을 수가 없대요. 왜 막을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 흘러 빠져나가는 요 물의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갖고 물을 찰랑찰랑 거리게 만들어야 된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강조한 거냐면 인풋을 강조한 거예요. 어차피 너 까먹어. 그래요, 그거 인정. 그래, 까먹어. 까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빨리 집어넣어, 까먹은 만큼. 더 많이, 더 빨리. 인풋을 많이 해야 돼.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해야 돼. 인풋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 사람, 제가 19년도에 합격했는데,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거를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막는 게 뭐예요? 얘예요, 얘.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다 왔는데 제가 이거 옛날부터 강조했어요. 제가 22년도부터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강조했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뭘 제가 결심했냐면 내가 이걸 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복습 자료로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빈칸 자료를 만들었어요. 우리 책 있잖아요. 책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단어를 다 그냥 빵꾸 뚫었어요. 그거 나눠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그거 오늘 강의 듣고 복습하시고 내일 그거 받아서 빈칸 채워보세요. 한 20%, 30% 채우면 잘할 거다, 진짜로.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하셔야 돼요. 남들이 옆에 와서 막 악마가 속삭여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얘, 너 뭐 하고 있어? 시간이 없는데. 무슨 빈칸을 채우고 있어? 미쳤나봐. 빨리빨리 회독해.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래 이 새끼야 넌 떨어지고 난 붙었다. 절대로 악마의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완벽한 개념. 우리가 그러려고 개론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거야. 그럼 개론 강의 뭐하러 들어? 그냥 객관식법 강의 들으면 되지. 다 외울 건데. 그리고 학원을 왜 다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건데. 이게 개념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완벽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뭐의 선행 절차냐면 우리가 나중에 회계학 2부 볼 거잖아요.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회계학 2부가 극악무도하죠. 우리가 그냥 책에서 보는 문제 그거 외워서 풀어서 절대 대비 안 돼요. 그 응용에서 나오는 회계학 2부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절차예요. 완벽한 개념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되게 수업 중간에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겠지만 그걸 견뎌주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객관식 세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학 2부도 공부하시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더 강조할 거예요. 문제가 되게 어렵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외워서 풀거든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건가 봐. 그럼 절대 합격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공부 방법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냥 추가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봤는데, 이하영 박사라는 분, 의사예요, 의사.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사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와닿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을 해요. 그러면 성공한대요. 첫 번째, 느긋하고 여유 있게. 공부할 것 많고 시험은 점점 다가오고 점점 조급해지고 조바심 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조급하고 조바심 된다고 해서 내가 공부가 더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하세요. 올해 안 돼,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뭘 그래. 내년에 안 된다 그래서 그만 때려칠 건 아니잖아요. 느긋하고 여유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을 또 견지하래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라 침착 차분이랑 거리가 좀 먼 사람인데 저도 요즘에 요거를 늘 아침마다 새기고 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해야지. 문제를 풀 때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내용 공부를 할 때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꾸준히 성실하게. 뭐 교과목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그 문구 같은 것도 정신 멘탈 관리를 위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꾸준히 성실하게 하세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불자라서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는 사라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문구예요. 지나간 일 자꾸 후회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일 어떻게 알아요? 당장 5분 앞에 일도 모르는데. 1교시 끝나고 내려가다가 저기 밑에 1층 담배 피러 가려고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현재를 살으라고. 공부를 하다가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그걸 왜 걱정하느라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냐고 왜.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에. 하루하루 오늘 성실히 보내면 그 성실히 산 오늘이 차곡차곡 모여서 밝은 미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OT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법인세부터 강의 계획표대로 법인세부터 이제 수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질문은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제가 카페를 운영한답니다. 네이버 카페. 세무사 주진우라고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한답니다. 세법 선배예요. 세법 선배. 와이프가 지어준 이름인데 나 유튜브 할 거야. 유튜브 채널명이 뭐가 좋을까? 나에게 잘 맞는 걸 한번 말해줘. 그러니까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많이 한다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카톡도 하지만 옛날에는 카톡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카톡은 이제 안 알려주기로 했어요. 옛날엔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자꾸 이상한 연락이 많이 와갖고. 아무튼 간에 저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 그 Q&A 뭐 그렇게 있을 거예요. 상담실 거기다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예. 질문은 저기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수업 해봐요. 수업. 자, 법인세법. 자, 법인세는 얘는 법인소득세법이에요. 법인소득세법. 말 그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인세법이에요. 원래는 법인소득세법인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줄여갖고 법인세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얘는 이제 개인소득세법이죠.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게 개인소득세법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법인소득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법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얘가 과세 대상이죠. 그 법인의 소득은 말 그대로 법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누가 그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냐면 법인이 내야 돼요. 이 법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 법인의 소득을 가지고 우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막 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법인세 세율을 적용할 대상 과세 표준을 계산해요.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한 다음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드디어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확인한 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요게 과세 요건이에요. 요 네 가지. 이 과세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고, 이제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성립된 납세 의무가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 혹은 정부의 결정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확정돼요. 걔를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확정된 납세 의무는 나중에 이행하면 된다. 그럼 납세 의무의 이행은 무엇인가? 세금을 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요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에요. 근데 우리 1장 총칙에서는 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요 두 가지 얘기만 해볼 거예요. 일단 납세 의무자부터.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연히 법인이 내는 거죠. 이 법인이 일단 첫 번째 본점, 소재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어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뭐에 따라 나눈다고요? 국적이 아니라 그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얘가 어디에 있느냐? 얘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아요. 국외에 있어요. 그러면 걔를 외국법인이라고 불러요.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본점이 미국으로 옮겨가면 삼성은 외국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법인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영리내국법인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사업의 목적이 영리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주 100% 맞는 말은 아니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도. 근데 영리 비영리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구성원에게 주냐 안 주냐, 요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안 한다, 그 얘기는 법인이 번 돈을 그냥 지가 먹는다는 거거든요. 법인이 뭐예요? 법에 따라 권리 의무의 그 자격을 딱 받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그런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돈을 지가 관리한다고요. 그럼 걔는 영리법인. 그런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해요. 그러면 걔는 비영리법인이 돼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하느냐, 분배를 하지, 거꾸로. 맞아요, 이거. 이렇게 구성원에게 분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영리, 비영리를 나눈다. 가만히 있어봐. 뒤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분배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그러면 영리법인,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 돼요. 영리법인이 그런 거잖아요. 아까 설명을 뒤바꿔서 했는데 영리법인이 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출자자가. 비영리법인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수익을 관리하고, 뒤집어서 바꿔서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하면은 영리법인,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에요. 요건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4페이지 얘기하면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분으로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조합이 네 가지가 나와요.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일단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세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인데, 법인의 소득을 우리 법인세법에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가 각사업연도 소득이에요. 각사업연도 소득. 자, 하나가 토지 등 양도소득. 자, 하나가 청산소득이에요. 저 새끼 하나 빼먹은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완료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은 아니고 얘는 조특법에 따른 거예요. 조특법까지 얘기한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네 가지예요. 뭐 투자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요 미완료 소득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하시고 지금은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 일단 네 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법인이 설립된 그 순간부터 나중에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계속 소득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법인이 설립해서 법인이 해산되면서 사라질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딱 법인세를 한 번 과세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법인이 설립이 돼서 언제 해산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뭐 단기간도 아니잖아요. 되게 오래될 건데 국가는 운영해야 되고 돈은 필요하고 법인은 해산을 안 하고 세금은 못 걷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법인이 설립해서 해산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 전에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해서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는데 그 기간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게 사업연도예요. 그래서 이 기간, 법인이 설립해서부터 해산할 때까지의 기간, 전체 기간을 법에서 임의로 잘랐다. 요 자른 구간을 사업연도라고 불러요. 얘도 사업연도, 얘도 사업연도, 얘도 사업연도예요. 그래서 얘를 각각으로 부를 때 각사업연도, 각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그게 각사업연도 소득.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토지 등을 팔아요. 여기 등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 토지 등에는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 주택 별장. 자,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법인이 이런 것들을 양도해서 돈을 벌면 부동산 투기의 성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인이 뭐 쓰잘데기 없다고 주택별장을 왜 사요?
사업에 쓸 토지도 아닌데 왜 사냐고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왜 사요. 다 부동산 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등 양도소득이라는 소득 과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과세를 한다. 그리고 이 청산소득은 나중에 법인이 해산하기로 결의하면 청산 절차에 돌입하거든요. 대표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해서 해산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해요. 그럼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의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법인의 재산을 다 팔아치워서 주주 자본금 돌려주고 뭐 이렇게 딱 쭉 뿌려주고 남은 돈, 그게 청산소득이에요. 이 청산소득은 뭐냐면 그동안 법인이 존속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던 평가이익 같은 거 있죠. 미실현이익. 우리 평가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 과세가 안 된 미실현이익의 실현분이에요. 법인이 이제 자산을 다 팔아치우면서 미실현이익이 다 실현됐다고요. 그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게 청산소득이에요. 오케이? 미완료소득은 나중에 보고. 아무튼 요 네 가지 소득이 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 납세 의무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네 가지의 각 법인이 요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어떻게 부담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표대로 똑같이 그려볼게요. 칠판이랑 책이랑 또 다르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내국법인 영리 비영리로 나눠요. 영리법인,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자, 외국법인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리 외국법인, 자, 비영리 외국법인. 첫 번째 각사면도 소득부터 생각해 보세요. 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이 뭐가 있을까? 국내에서 번 거, 국외에서 번 거 모조리다.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포착돼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면 국내에서 번 거, 국외에서 번 거 다 소득으로 잡히는데 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얘만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혀요. 법인세법 119조인가에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번 것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히고,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 원천 소득이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히는데 얘도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혀요. 내국법인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벌든 국외에서 벌든 다 잡혀요. 외국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번 것만 잡혀요. 영리법인이다. 그러면 모든 소득. 영리다. 모든 소득. 비영리다.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비영리다. 열거된 수익사업소득. 이렇게만 잡혀요.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부동산 이중과세 방지. 부동산 이중과세. 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투기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과세야 다. 뭐 외국법인이라고 봐주고 뭐 내국법인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청산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할 거냐?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나머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럼 왜 과세하지 않느냐? 비영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왜 과세하지 않느냐? 그 청산소득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돼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아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왜 과세하지 않나? 외국법인은 본점이 어디 있다고요? 외국에 있다고요. 거기서 해산할 거예요. 거기서 해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서 과세할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조특법에 되어 있는 미완료 소득.
얘도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책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책의 3페이지 총칙 앞에 와보시면 로마자 1번에 목적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로마자 1번에 과세 요건 봅니다. 첫 번째 납세 의무자. 다음의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의 첫 번째 내국법인. 거기 안에 읽어볼게요.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의 소재지 여부를 가지고 소재지 어디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국, 외국을 구분한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내국 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해서 그 세 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질문.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내국법인이다 아니다? 내국법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국가, 지자체 조합이 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인 건 맞는데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납세 의무가 없을까? 국가한테 법인세를 걷어보세요. 그 걷은 세금이 어디로 가요? 국가한테 가잖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아예 처음부터 창설하지 않은 것이지. 그 다음에 표의 두 번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내에서 돈을 벌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인세 납세 의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자, 외국 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괄호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뭘로 보겠다는 거야? 내국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것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첫 번째,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더라.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미국의 법에 따라서 인격이 부여됐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의 사원인데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자기의 출자액을 한도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한책임사원인데 법인의 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과는 달리 출자액을 한도로만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까지 법인의 채무를 무한으로 책임지는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그러면 그 법인은 독립된 자체로서 독립된 인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법인의 채무를 갚는데 누구 돈이 들어오니까 사원 개인의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단체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독립된 인격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인이 출자받은 그 돈을 가지고만 법인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왜 사원의 개인 재산까지 갖고 들어와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으로 돼 있다면 걔는 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그러니까 외국단체랑 비슷한 국내 단체가 있더래요. 근데 그 국내 단체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는다면 그 외국단체도 법인격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 4페이지 맨 위에 점선 박스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걸 보충 박스라고 부를 겁니다. 보충 박스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국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이외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 사람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원천 징수했으니까 그 원천 징수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서 본 거는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 자체의 소득에 대한 자신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그 보충 박스에 있는 얘기는 내 법인세가 아니야. 내가 법인에 뭔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 거예요. 남의 법인세라고요. 남의 법인세를 내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무슨 자격으로서? 원천 징수 의무자로서. 그 얘기예요. 2번 과세소득의 범위.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죠. 칠판에 그려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을 먼저 보시면 국내외 소득이 다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힌다.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면 국내외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잡힌다. 밑에 별표 1번에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에 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히고, 비영리 외국법인이라면 국내 원천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힌다. 밑에 별표 2번,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조합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외국 정부, 외국 지자체 조합은 뭘로 봐서?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봐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시고. 다시 표로 올라와서, 자, 청산소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납세 의무 없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부동산 투기 방지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납세 의무 부과하고, 미완료소득, 조특법에 따른 미완료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이제 책에는 없는데 제가 보충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어요. 강의 계획표 말고 보충 프린트 나눠드린 거를 좀 꺼내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나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권리 능력이 있고 독립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자기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예요. 권리 능력의 주체가 돼요.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을 갖고 태어나고, 이제 사람이 아닌, 개인이 아닌 사단, 재단 이런 단체 등은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되는데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단체로서, 그러니까 사단, 재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 재단은 재산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 등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가 문제가 돼요. 그걸 국세기본법에서 이런 단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불러요. 얘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얘네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개인의 소득이니까 소득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물리면 돼요. 얘네들은 법인이 번 소득이니까 법인세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면 돼요. 근데 얘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연인으로 볼 수도 없어요. 얘가 문제잖아요. 얘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얘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도대체 법인세법을 부과해야 될 거냐, 소득세법을 부과해야 될 거냐, 이게 고민스럽다고요. 근데 이 법인 아닌 단체가 둘로 또 나뉘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법인을 법인으로 볼 것인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박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얘를 법적 용어는 아닌데 당연의제 법인이라고 불러요. 거기 양가로 가, 나를 보시면 다 그 문구의 끝부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등기되지 아니한 것,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원래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법인이 아닌데
등기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실질이 법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립등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법인으로 당연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 중에 다음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서 승낙을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걔를 승인의제 법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법인 아니지만. 그럼 법인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법인을 구분해 봤지만 영리법인으로 볼 거냐 비영리법인으로 볼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끝부분 가보시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가하나다 요건을 보시면 마지막 양가로 다의 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니까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각사면도 소득으로 뭐가 잡혀요? 내국법인이니까 국내외 모든 국내외, 비영리니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이 각사면도 소득으로 잡힌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이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투기방지니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법인 아닌 단체 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그 단체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봐요.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로 봐요.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는 나중에 소득세법 가면은 또 할 겁니다. 이쪽 소득세법에서는 그때 이제 이쪽 얘기를 할 거예요. 이쪽 얘기를. 여기까지 봤고요. 오른쪽 5페이지에 신탁소득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조금 늘어질 것 같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10시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좀만 쉬었다가 하죠.